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을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벌써부터 저녁 공기의 서늘함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추석을 하루 앞둔 오후 시골 마을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이만하면 됐구나. 70살 순자는 부엌에 앉아 마지막 송편을 빚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손끝에 익은 감각으로 반죽을 떼어내고 소를 넣고 둥글게 빚어내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는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빨아둔 이불보와 베갯잎들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송편을 빚다 말고 잠시 손을 멈추고 마당을 바라봤어요. 민수 녀석, 올해는 좀 오래 있겠지. 순자의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가 올 초에 실패했습니다. 한 달 전쯤 아내 지영과 함께 고향집에 내려왔어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했죠. 순자는 아들의 힘든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론 이렇게라도 곁에 있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송편 다 빚으셨어요? 마루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영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내려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영은 늘 그 작은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응, 거의 다 됐다. 내가 좋아하는 게 소도 따로 넣었어.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가 언제께 소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지영은 짧게 대꾸하고는 다시 휴대전화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자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다시 송편에 집중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어디 갔니? 벌초 준비한다고 창고 갔어요. 지영은 여전히 화면을 보며 무심하게 답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추석이니 오늘 오후에 산에 올라가야 했어요. 조상님들 산소에 풀을 베고 정리하는 일은 아들의 몫이었죠. 오후 내내 순자는 부엌에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어요. 며느리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내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 했지만 목소리가 낮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지영아, 나물 좀 같이 무치자. 순자가 불렀지만 지영은 짜증스러운 표호로 고개만 끄덕였을 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지금 급한 연락 받고 있어요. 조금만 있다가요. 결국 순자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민수가 창고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낙과 호미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새벽 일찍 다녀올게요. 민수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45살 아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실패가 아들을 많이 지치게 한 게 분명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산길이 험하니까. 네, 걱정 마세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고 싶었지만 그냥 지켜만 봤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 셋이 둘러앉았어요. 하지만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밥을 먹었고 지영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내일은 명절인데 가족끼리 얼굴이라도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짧게 네하고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는 문득 불안한 기운을 느꼈어요.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 달은 거의 둥글게 차올라 있었습니다. 내일은 좋은 날이 되겠지.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불안한 기운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느낌은 더욱 짙어졌어요. 방 안에서는 민수와 지영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꼭 가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지영아, 제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예법이야. 조상님께 예법이요? 지금 세상에 그런 거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자는 더 이상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지만 마음은 제각각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은 함께여야 하는데 그날 밤 순자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순자가 작게 불렀습니다. 마루 쪽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 벌초 다녀올게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해 뜨고 가도 되는데. 순자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수는 이미 작업복을 입고 낙과 호미를 챙기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아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뭔가 서두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일찍 다녀와야 제사 준비도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웃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컵을 따라 아들에게 건넸어요. 그래도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가거라. 산길이 험한데.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물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순자가 뒤따라 나가자 민수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날 밝으면 내가 국이랑 전 준비해 놓을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슴 한구석에 어제부터 느껴지던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물을 다시 한번 무치고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명절 아침의 분주함 속에서도 순자의 마음 한구석은 계속 산을 향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직 안 오셨어요? 10시쯤 되어서야 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나온 며느리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응, 아직이네. 벌초가 좀 오래 걸리나 보다. 순자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2~3시간이면 충분한 일이었는데 벌써 5시간이 넘었습니다. 산에 풀이 많이 자랐나 보네요. 점심은 어떡하죠? 지영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시계를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올 거야. 하지만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되어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마당으로 나가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지만 순자의 마음은 차가워져만 갔어요. 지영아, 이상하다. 민수한테 전화 좀 해봐라. 네, 어머니. 지영은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요. 산에서 신호가 안 잡히나 봐요. 지영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차분한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좀 걱정스럽지 않니? 아침부터 나간 사람이 저녁 때까지 안 오는데. 어머니, 시골 산길이 원래 그렇잖아요. 길도 헷갈리고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데 며느리는 너무나 침착했어요. 오후 4시, 5시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집 앞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우리 민수가 아침부터 벌초 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산에 좀 같이 가봐 주실 수 있어요? 이웃 어르신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마을 사람 대여섯 명이 모였어요. 손전등과 호루라기를 챙긴 사람들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도 따라가려 했지만 이웃들이 말렸어요. 순자 씨는 집에 계세요. 우리가 찾아볼게요. 꼭 찾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람들을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어요. 지영아, 너도 걱정되지 않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걱정되죠. 근데 어머니,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길 잃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길을 잃어? 민수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산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예요. 밤 8시가 되어 마을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찾지 못했어요. 산소 근처에서 작업 흔적은 있었지만 민수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이웃 어르신의 말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119번으로 신고를 했어요. 여보세요, 저희 아들이 아침부터 산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내일 아침 일찍 수색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밤새 대문을 바라봤어요. 혹시라도 민수가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지영은 방에서 일찍 잠들었는지 조용했어요. 민수야, 어디 있니? 제발 무사해라. 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추석 보름달이 창문 너머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순자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좀 드세요. 이러시다 쓰러지세요. 지영이 국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밥이 넘어가니? 민수가 어디서 무얼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기운 차리셔야 아들 찾으시죠. 지영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의 태도가 여전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사흘째 실종 상태인데 지영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아니 무덤덤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산에 올라가 아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경찰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지만 어머니의 직감이라면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등산화 끈을 묶으며 대답했어요. 산에 가본다. 혹시 경찰이 못 본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위험해요. 어머니 연세에 그 험한 산을. 괜찮다. 나도 젊었을 때 농사일로 사는 수도 없이 다녔어.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영은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한 걸음씩 올라갔어요. 조상님들의 산소가 있는 곳까지는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니? 순자는 산소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벌초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분명히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주변 풀숲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그때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천조각이었어요.
순자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의 일부였어요. 민수가 그날 아침 입고 나간 옷과 똑같은 색깔이었습니다. 이게 민수 옷이구나.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금 더 가니 땅에 모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민수의 모자였습니다. 순자는 모자를 주워들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대체 어디로 간 거니? 순자는 주변을 더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풀이 짓밟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끌려간 것 같은 흔적이었어요. 순자는 그 방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자 흔적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순자는 마당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알았어. 걱정 마. 곧 다 끝나.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영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보험금만 들어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험금? 순자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지영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경찰도 못 찾고 있잖아.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보험금, 계획, 이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뒷문으로 돌아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로 문을 열며 일부러 말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지영이 급히 통화를 끊고 나왔습니다. 순자를 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뭐 찾으셨어요? 이것들 찾았다. 순자는 민수의 옷 조각과 모자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그것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게 뭐예요? 민수 옷이랑 모자야. 산에 떨어져 있었어. 그래요? 그럼 경찰한테 가져다 줘야겠네요. 지영의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지영아, 너 방금 누구랑 통화했니? 지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며 대답했어요. 친구요. 제 친구가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그냥 요즘 상황 이야기했죠. 왜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민수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서랍장을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보험 증서였어요. 순자는 그것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금액 3억 원. 수익자 배우자 지영. 순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3억? 그 큰 돈이 며느리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아까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자꾸 떠올랐어요. 보험금, 계획,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 증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가입 날짜를 확인했어요. 올해 초 민수가 사업에 실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입한 보험이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내가 위험에 처한 건 아니겠지. 순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에 휘말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창밖에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보험 증서를 품에 안고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의심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은 지영이 녀석을 따라가 봐야겠어. 순자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척하며 며느리의 방을 주시했어요. 8시쯤 되자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지영이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태어난 척 물었어요. 어디 가니? 아침은 먹고 가거라.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저녁 때 올게요. 지영은 가방을 챙겨 황급히 나갔습니다. 순자는 설거지하는 척하다가 재빨리 창문으로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지영은 마을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멀찍이 떨어져서 지영을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지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을 입구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산으로 가네. 순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몸을 감추며 지영의 뒤를 쫓았어요. 산길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지영이 멈춰섰습니다. 앞에는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어요. 폐가처럼 보이는 건물이었습니다. 순자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지영이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곧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순자는 그 남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왔어? 남자가 지영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지영은 남자의 팔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별일 없지? 지영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조용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순자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신음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해. 며칠만 더 버티면 돼. 남자가 창고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영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해. 빨리 들어가자. 두 사람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창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창고 벽에는 작은 틈이 있었어요. 순자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손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그것은 민수였습니다. 순자의 아들이 창고 바닥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입을 막고 비명을 삼켰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저 나쁜 것들이. 순자는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영과 남자가 민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 실종 신고한 지 이제 닷새 됐잖아. 남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험 처리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해. 그때까지 여기 둬야 돼. 그 다음엔?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 자유야.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남편을 가둬둔 것이었어요. 그것도 낯선 남자와 함께. 경찰은 못 찾고 있어? 남자가 물었습니다. 지영이 비웃듯 대답했어요. 찾긴 뭘 찾아. 산에서 실종됐다고만 알고 있어. 어머니도 의심은 못 하시는 것 같고. 그 늙은이 조심해야 돼. 혹시라도 눈치채면. 괜찮아. 어머니는 그냥 착한 시골 노인일 뿐이야.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들을 구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바위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내일 다시 올게. 물이랑 빵 좀 챙겨와. 지영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가. 두 사람은 잠시 포옹을 나눴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남자와 만나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른 길로 내려갔어요. 지영보다 먼저 집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산을 내려온 순자는 집에 겨우 도착했어요. 다행히 지영보다 먼저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부엌에 앉아 진정하려 애썼어요.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어머니가 꼭 구해줄게. 1시간쯤 지나 지영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니? 순자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지영이 대답했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답답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어요. 지영은 순자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힘들지. 나도 참 답답하다. 순자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순자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어요. 저 산 어딘가에 민수가 갇혀 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찰한테 가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순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경찰에 말해봤자 믿어줄까요? 며느리는 발뺌할 것이 분명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 다시 창고에 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사진이든 녹음이든 무엇이든. 민수야, 조금만 버텨라. 어머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창밖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님, 제 아들을, 제 며느리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며느리가 아들을 산속 창고에 가둬뒀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제 며느리를 따라갔는데.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창고요? 어디 있는 창고인데요? 산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다시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정신없이 따라가느라 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실종 사건으로 저희가 지금 수색 중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과잉 추측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며느리가 낯선 남자랑 보험금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고. 보험금이요? 형사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급히 말을 이었어요. 제 아들 이름으로 3억짜리 보험이 들어있어요. 수익자가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보험금 타려고. 어머니, 요즘 부부가 보험 들어두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론.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가 통화하는 거 들었다니까요. 보험금만 나오면 자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정하세요. 그런데 어머니, 증거가 있으십니까? 사진이나 녹음 같은 거요.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본 것과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제 아들이 창고에 묶여 있는 걸.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실종되셔서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족을 의심하시면 의심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일단 정확한 위치를 아시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증거가 있으시면요. 지금으로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순자는 힘없이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순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지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순자가 들어서자 지영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너 어제 어디 갔었지? 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가 다가가며 소리쳤어요. 산속 창고에 갔었지? 낯선 남자랑 만났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시침이 떼지 마. 나 다 봤어. 내가 민수를 가둬둔 거, 보험금 타려고 그런 거 다 알아. 순자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무슨 망상을 하시는 거예요? 망상? 내가 직접 본 건데 망상이라고? 어머니가 뭘 봤는데요? 증거라도 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증거, 또 증거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내가 분명히 없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남편 잃어버려서 너무 충격받으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 나쁜 것, 내 남편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쁘긴 누가 나빠요. 어머니가 나쁜 거죠. 근거도 없이 며느리를 의심하고 경찰서까지 가서 헛소리하시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찰서 간 거 다 알아요. 형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하신다고. 지영은 순자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순자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 지겹거든요. 이 시골 생활도 어머니도. 뭐라고? 남편은 사업 실패한 무능력자고 어머니는 고집센 늙은이고. 제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지영의 말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 차라리 요양원이나 들어가세요. 저희 인생 망치지 말고요. 요양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망상증도 생기신 것 같고. 지영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야,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며느리는 오히려 순자를 비웃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바람 소리에 섞여 무언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청일까요? 어머니,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순자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을게. 반드시 널 구해낼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다. 증거를 찾아야 해.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나 앉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절망감은 이제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민수를 구할 수 있어. 순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농사일 기록하던 수첩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 빈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지영이 녀석 움직임을 다 적어둬야겠다. 순자는 수첩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며느리의 행동을 떠올리며 하나씩 기록했어요. 몇 시에 집을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아침 6시 지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또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며느리에게 의심받으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밥 먹을래? 아니에요. 전 나가봐야 해서요. 또 나간다는 말에 순자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지영이 서둘러 나가자 순자는 재빨리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간과 지영의 복장, 가방을 들고 나간 것까지 꼼꼼히 적었어요. 그리고 외투를 걸치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도 지영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어제보다 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어요. 이번엔 길을 잘 기억해야 했습니다. 나무에 작은 표시를 하고 특이한 바위의 모양을 수첩에 그려 넣었어요. 1시간 반쯤 걸어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어제와 같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어요. 지영이 문을 두드리자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경찰서 갔다 왔대? 남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이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어차피 증거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늙은이 헛소리로 치부됐어.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 모르잖아. 순자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 민수가 가르쳐준 녹음 기능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걱정 마. 며칠만 더 있으면 보험 처리 들어가. 실종 신고한 지 일주일 지나면 보험사에서 조사 시작하거든. 지영의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휴대전화를 조금 더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지? 보험금 나오면. 응, 그때 둘이 멀리 가는 거야. 이 답답한 시골 벗어나서. 두 사람의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이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에 있는 놈은 괜찮아? 멀쩡해. 물이랑 빵만 주면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건데? 보험금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하자. 순자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다음이라니. 며느리가 민수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30분쯤 지나 두 사람이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바위 뒤로 숨었어요. 지영과 남자가 헤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번에도 포옹을 나눴어요. 지영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남자가 창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창고 주변을 살폈어요. 창고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발판을 찾아 올라서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가 보였어요. 여전히 묶여 있었고 축 처진 어깨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순자는 작게 불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보는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쉿, 조용히 해. 곧 구해줄게. 조금만 참아라. 순자는 휴대전화로 창고 안을 찍었습니다. 민수가 묶여있는 모습, 주변의 상황들을 최대한 많이 담았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계속 찍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다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재빨리 뛰어내려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남자가 창고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순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남자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수첩에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찍은 사진까지 빠짐없이 적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매일 지켜봐야 해. 그날부터 순자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 집을 나서면 뒤를 밟고 창고 근처에서 감시하고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수첩은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밤에는 창고 근처를 지켰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남자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누가 드나드는지, 언제 불이 켜지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어요. 평생 농사꾼으로만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약한 노인이 아니야. 순자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10개가 넘었어요. 사진도 수십 장 모았습니다. 이제 경찰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어머니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 거야. 순자는 달빛 아래 수첩을 꼭 껴안았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이틀 뒤 순자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수첩과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는 순자를 보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습니까? 형사님, 이번엔 증거가 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지영의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다른 녹음들도 들려줬습니다. 며칠만 더 있으면 보험 처리 들어가. 실종 신고한 지 일주일 지나면 안에 있는 놈은 괜찮아? 멀쩡해. 물이랑 빵만 주면 되니까. 형사는 더 이상 의심하는 표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순자는 휴대전화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창고에 묶여있는 민수의 모습, 지영과 낯선 남자가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들. 어머니, 이걸 언제 찍으신 겁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며느리를 따라다니며 찍었어요. 여기 수첩에 다 기록했습니다. 순자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꼼꼼히 적힌 기록들. 형사는 수첩을 넘기며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 우리 민수 구해주실 수 있는 거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창고 위치를 아십니까? 네, 제가 안내할게요. 빨리 가야 해요. 민수가 위험해요. 1시간 뒤 경찰차 3대가 마을을 떠났습니다. 순자도 함께 탔어요.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뜨는 추석 보름이었습니다. 달이 환하게 떠올라 산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순자가 안내했습니다. 경찰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창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조용히 접근합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형사가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갈래요. 제 아들이에요. 형사는 순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창고를 에워쌌습니다. 형사가 문을 힘차게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창고 안에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사는 기다리지 않고 문을 부쉈어요. 쿵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제 아들이. 순자가 외쳤습니다. 창고 안에는 민수가 여전히 묶여 있었어요. 그 옆에 놀란 표정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순자는 민수에게 달려갔어요. 민수야, 민수야. 어머니.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묶인 손을 풀어줬어요. 경찰이 도와주며 밧줄을 잘랐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머니가 왔다. 순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열흘 만에 만난 아들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더러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내 며느리는 어디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집에 있을 거예요. 오늘은 안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팀이 체포하러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어요. 지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바라봤어요. 내가 한 짓 다 밝혀졌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있지. 내가 그 남자랑 나눈 대화 다 녹음했어. 사진도 찍었고.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을 재생했어요. 보험금만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영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전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지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동정하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남편을 가둬둬? 그것도 죽일 생각이었잖아. 아니에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거짓말 마라. 보험금 타고 나면 어떻게 할 셈이었어?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더 도착했어요. 창고에서 잡혀온 남자였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남자가 지영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저 사람 몰라요. 저랑 상관없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가 날 이용한 거야? 보험금 받으면 같이 도망가자며? 닥쳐요. 당신이 다 꾸민 거잖아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어요. 당신만 잡혀가. 난 이미 빠져나갈 준비 끝났어. 증거는 다 당신 휴대전화에 있으니까.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배신당한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이 나쁜 놈, 처음부터 날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서로 이용한 거지 뭐. 근데 넌 멍청해서 다 들켰잖아. 경찰이 두 사람을 각각의 차에 태웠습니다. 지영은 끝까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을 가두고 죽음으로 몰아갈 뻔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바보였어요. 옆에서 다 지켜주셨는데.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쩔 뻔했니? 그래도 살아서 돌아왔잖아.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보름달 아래 어머니와 아들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긴 악몽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 몇 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어머니가 할 수 있어.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변했어요. 말수가 많아졌고 어머니를 더욱 챙기게 됐습니다. 악몽 같은 경험이었지만 그 시간이 민수를 성장시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죠. 민수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국그릇을 놓으며 대답했어요. 지난 일이야. 이제 그만 생각해라. 아니에요. 전 지영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알기 어려운 법이야. 내 잘못이 아니다. 지난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영과 그 남자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지영은 징역 10년, 남자는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납치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등 여러 죄목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지영은 끝까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민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넌 내 아들이잖아. 그래도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 산을 오르고 증거를 모으고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무섭거나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뭐 할 생각 있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서울 갈 생각은 없어요. 여기서 어머니 모시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도 넌 아직 젊잖아. 뭔가 해야지. 마을에서 농사일 거들면서 지낼까 해요. 이웃 어르신들이 일손이 부족하시다고 하시던데. 순자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민수 같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사업할 때는 늘 바쁘고 조급해 보였는데 지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좋겠구나. 천천히 생각해봐라.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순자는 평상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민수는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내년 추석엔 제대로 지내요. 올해는 못 지냈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조상님께도 송구스러웠어. 사실 올해 추석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실종되고 찾고 재판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사도 못 지냈고 차례도 못 지냈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 알았어요. 민수가 빗자루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뭘 알았는데? 가족이 뭔지요. 전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지영이한테도 좋은 것만 사주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거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평상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야.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순자는 언젠가 했던 말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민수에게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걱정 안 끼치고 효도하면서 살게요. 알았다, 알았어. 그런 말 안 해도 돼. 순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모자의 그림자가 햇볕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이제 알았습니다. 민수야, 밥 먹어라. 네, 어머니.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둘이서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순자는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열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수척했던 아들이 이제는 많이 회복했어요.
볼에도 살이 올랐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민수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단하긴. 그냥 어머니일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세요. 전 어머니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하다니. 자신은 그저 아들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어머니의 본능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민수가 설거지를 하고 순자가 닦아서 정리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서울에 살 때 민수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내일 장 보러 가실 거예요? 응, 김장 준비해야지. 제가 같이 갈게요. 짐도 들어드리고. 그래, 고맙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석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사라지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던 날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냈구나.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낸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밝았어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곧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많은 게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감옥에 갔고 민수는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의미,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밥 거의 다 됐다. 씻고 와라. 네, 어머니.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보름달 아래서 시작된 악몽은 끝났습니다. 이제 순자와 민수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 그들 곁에는 여전히 가족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